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을 한번 좀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한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마쳐졌는데 그 등록 안 했으니까 경선에 참여 안 하는 거고. 한다면 이제 무소속 일단 무소속 출마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갈 생각을 갖고 하는 건 아닐 거고.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할 텐데 고민 중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고민 중이다. 예.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출마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요? 역대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이 뚜렷한 후보가 없고 그 상대 후보가 강할 때 이제 이런 논란이 막 생깁니다. 이제 차출론, 뭐 용병론, 뭐 또 그렇죠. 뭐 구원 등판론 등등 했는데 2007년도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두 그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가 됐었을 때였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전 총리를까지 소환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출마를 못 하셨죠. 고건 전 총리께서는. 예. 그리고 2017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 분당도 되고 이러니까 반기문. 예, 그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론이 이제 또 막 그 유엔에서 사무총장 끝나자마자 귀국하신 분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그랬고 실제로 당시 그 탈당했던 바른당이었죠. 바른당하고 일부 그런 접촉도 있었어요.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에서 그러니까 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결국은 또 무산됐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김포공항 도착해서 이제 그 전철 타고 이동하는데 전철 표 끊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고 만 원짜리 그랬나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며칠 못 갔죠. 그렇습니다. 뭐 한 일주일인가 한 보름 안에 그냥 접었는데요. 그러면 고건 반기문 두 사람의 공통점 이른바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건데 결국은 정치 근육이 없어서 오래 못 간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예, 제가 요즘 그 뭐 다른 방송에서 쓴 표현이 이겁니다. 야구 선수의 근육과 축구 선수의 근육이 다르잖아요. 행정가의 근육과 정치인의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약간 진흙탕 싸움 있잖아요. 네거티브요. 행정 쪽에 오래 있던 분들이 그 네거티브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회의적이다. 그럼 조혜진 의원님 좀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높게 보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지금 판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이쪽 그 반이재명 진영이 어렵잖아요. 이제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은 더더욱더 어렵고 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 포함해서 반 이재명 진영이 통합되고 거기에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고민 가치가 있는 거고 이 판 자체가 굉장히 그 불리한 구도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대명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또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바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본인이 결심하면은 꽃길이 깔려 있고 카페트 깔려 있고 꽃가마 준비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면 뭐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결심하더라도 지지율이 제대로 받쳐줄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울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한쪽에서는 이런 어떤 뭐냐면 그 일단은 좀 뭐랄까 부정적이면 좀 별로 상황 안 좋은 거 이걸 검토를 할 거고 그럼 반대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뭐라고 보십니까? 긍정적 요인이라기보다도 저는 그 아까 이제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대망론, 차출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오히려 소명론이 더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여건이 어렵고 보장된 것도 없고 본인이 결심한다고 해서 단일 후보라고 만들어준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 후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의식 모든 면에서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이 조기에 발을 뺀 거는 조금 더 가다가는 자기 인생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도 50년 공직생활 하면서 지금까지는 인생 잘 살아온 분이거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분인데 정치 뛰어들었다가 뭐 일단 기본 뛰어들면 상처받는 걸 각오를 해야 되고 상처받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번에 대응 끝나고 조용히 은퇴하면은 50년 인생 잘 사는 분으로 딱 기억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불명예스럽게 끝낼 수도 있는 거 그런 리스크나 또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인생에 있어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 각오하고라도 이 판에 내가 나를 던져야 할 그런 그 소명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알겠습니다. 제일 클 거고 저는 그거를 상황을 보고는 이렇게 결심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런 소명에 자기를 던진다고 하면 거기서는 뭐 결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덕수 대행이 무엇과 무엇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울질이라기보다는 뭐 글쎄요, 뭐 저는 소명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소명이 없던 소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거든요. 최소한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한 생각은 최소한 1년, 1, 2년 뭐 그것도 좀 짧은 거죠. 보통은 한 정치권에서 5, 6년 정도는 대통령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해야 될까 말까 한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덕수 대행이 근 6개월 전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생각을 해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뭐 소명이라는 게 물론 뭐 단기간에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건 이식된 소명론이지 내심으로부터 생긴 소명론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뭐 굳이 저울질한다면 나오라는 사람들은 있는데 될까? 괜히 나가서 내가 망신당할까? 이 정도의 고민일 거예요. 예, 그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한독수 그럼 왜 갑자기 한독수일까? 이런 얘기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갖는 장점이 몇 개는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을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리어 친윤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그 전 대표는 도저히 아닌 거로 보이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갖고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비윤 반윤 그러니까 보수 전체를 이게 끌어안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느낌.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잘 모르겠고요. 비아식발이 안 돼. 예, 되는 순간 전혀 통제가 안 될 사람 같이 보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현재 어쨌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상 그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한 차이로 지금 차이가 지금 존재하니까 과거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보면 후보의 경쟁력, 그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없으면 자꾸 외부 수요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고 마침 한덕수 권한대행은 친윤들은 그 자기네 윤 정부 내에서의 총리였으니까 나쁘지 않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분이 쭉 걸어온 인생이 전문 관료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극우적인 그 과정을 걸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수를 좀 끌어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미 관계, 통상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 부각되고 하니까 외교 통상 관료 뭐 이런 적절한 어떤 그 명분도 그 어떤 왜 대통령이 해야 되는가 하는 명분도 만들어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갖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유일한 시나리오는 출마를 한 다음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단일화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전제하고 그러면 단일화의 데드라인이 언제냐? 그러면 이거를 놓고 역순하면 최소한 언제쯤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단일화는 보통 뭐 제일 바람직한 거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후보 등록 각자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단일화해서 이제 한 단일 후보로 등록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마지막은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하는 거고 뭐 최악의 경우 본투표 전에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사실 시너지가 별로 적은 거고 근데 그 단일화 일정이 막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열흘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은 그렇죠. 한 대행이 그 전에는 일단 무소속 출마하자마자 바로 단일화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거니까 무소속 후보로서 일단
자기 포지션은 정확하게 세우고 나서 그다음 단일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은 후보 등록 전 한 열흘이나 보름 전에는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에 확정되기 전에 며칠이라도 전에 해야 될 가능성이 오히려 전에 가능성이 많죠. 되고 나면은 5월 4일, 5일 되는데 등록이 10일, 11일이니까 그렇죠.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홍 의원님도 같은 뭐 스케줄상으로 보면 5월 3일 전에는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거 넘어가서 5월 4일 데드라인이 5월 4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하기엔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맥시멈 데드라인으로 5월 4일까지는 무조건 사퇴를 해야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 그 첫 번째고 그리고 단일화 이제 본선거가 5월 12일이니까 5월 10일 시작하기 전에는 단일화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스타트가 되고 나면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한덕수 일단 스케줄상은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럼 5월 3일 정도 사퇴한다고 전제했을 때 한 열흘 상간 안에 그 단일화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긴 없네요.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쳐요.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글쎄요. 그 전에 이제 사실은 단일화의 그 허들이 하나 그 걸림돌이 제일 큰 걸림돌이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 예, 국민의힘 후보 문제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후보들한테 이후에 또 다른 단일화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 주지 않으면 얘네 후보 확정되지 않습니까? 5월 3일쯤에 3일 확정되고 나면 이 후보가 거부하면 방법은 없어요. 당원 당규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 50여 명 정도, 뭐 30명이든 50명이든 의원들이 탈당해서 그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 한 근데 또 그렇게 하기는 또 시간이 더 없잖아요. 더 없어요. 뭐 당을 창당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막 이런 좀 복잡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예컨대 그 유력한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가 후보가 되면 아마 이분 절대로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빅텐트 주장하면서도 한덕수는 뺀다고 했잖아요. 예, 뭐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뭐 어디 방송에서도 뭐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나는 끝까지 가겠다 단일화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런 거고 그 컨벤션 효과가 글쎄요. 저는 진짜 빅텐트에서 이준석 후보 그리고 뭐 기타 제3지대에 있는 여러 후보들이 다 끌어모인 상태에서 뭔가를 하지 않는 한 그 컨벤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같은 어제 또 얘기를 했던데 나는 완주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꾸 여기에 끌려드는 게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시점에서 결심해서 들어가야지 자꾸 여기에 거론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 그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그 입장을 내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양면이 있는 건데 컨벤션 단일화 컨벤션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의힘 경선대로 독자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치열한 경선을 해야 되고. 예. 근데 미리 뭐 단일화 서약서 반다든지 이래 되면 이거는 그냥 예선전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의 컨벤션 효과는 떨어지게 돼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최종 결판 낼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이제 단일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전에 홍 의원님 말씀처럼 당선된 분이 그 자기 이 존재감, 기득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양보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뭐 홍준표 시장이든 누구든 후보 되고 나서 뭐 독자 출마해가지고는 뭐 지는 게 뻔하다 이런 상황 되면은 마냥 그냥 단일화 거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누가 되더라도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게 되면 책임은 자기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된 입장에서 단일화 했을 때 내가 무조건 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자기 후보된 자기가 본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자기를 위해서라도 활용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 다 포함하면은 단일화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단일화가 또 다른 제2의 이 폭발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과의 양자 단일화보다는 모든 이 빅텐트가 다 참여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입니까? 예,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하고는 거의 뭐 그 아슬아슬한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 지지층의 통합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한다고 쳐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연장선인데 보수층 거기서 어떤가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합리적 보수층을 아우르는 건 물론 중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냐, 효과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분들의 공통된 정서가 저는 윤석열도 노, 이재명도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람도 다 안 되고 이 사람 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그 당시 탄핵 사태 때 구호가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정리하고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런 구호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리한다는 데 대해서 단일 대우로 뭉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그건 동의이 가능하다고 보죠.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그 여론 전문조사 그 전문가가 방송에 나가지고 쭉 했으니까 제가 뭐 그분이 인용했던 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대략 한 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가 한 50대 한 30 정도 이렇게 언저리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한 좀 더 떨어지고 한동훈 후보도 한 25 안팎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탄핵 국면을 감안하고 양당의 지지도나 탄핵에 대한 찬반 등등을 감안해 보면 한 50대 40 정도가 맞거든요. 그 대선 후보 예를 들면 보수층이 결집했다면 그 얘기인즉슨 지금 보수층은 결집하지 않았고 소위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무당 중도층에 이재명 대표가 뭐 확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당층과 그 저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남아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은 과거의 개념은 다른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들은 입장이 정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흡수됐고. 예. 그러니까 이 남은 무당층은 과거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지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데자뷰가 2007년도 민주당에 대한 투표율에 대한 데자뷰가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역대급으로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역대급으로 패배한 게 그럼 민주당이 그만큼밖에 없었냐 지지층이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선거가 질 것 같다. 포기했죠. 예, 포기하고 산으로 등산 간 사람 많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도 좀 나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놓고 친노냐 비노 반노냐 뭐 등등 해가지고 네. 막 얽히고 저얽히고 싸우면서 결집이 안 됐어요. 문국현 씨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후보로 정해진 분에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층에서는 비톡 그 어떤 정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투표를 안 했어요. 지금 보면 묘하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 쪽에서 비토 정서가 있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그렇죠. 예. 그리고 반면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야 그렇다고 우리가 그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계엄을 지지해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는 지층에서 그쪽에서 뭐 약간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해야 될까? 온건 보수로 할까? 이런 분들은 비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럴 바엔 우리 투표 안 해. 어차피 못 이길 것 같고.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계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고민하다가 대안을 찾다 보니까 당 안에 놓고 밖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머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건 약간의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완주가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가능할까 이분이. 홍 의원님의 진단을 계속 듣다 보니까 딱 네 글자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망론은 궁여지책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아닌가요? 예, 지금 후보들 중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경쟁력이 있으면 이 안에서 찾지 밖에서 찾을 생각을 하진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한덕수 대망론을 펴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덕수가 출마를 해야 이른바 찬탄 반탄이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경제,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선 구도 판을 다시 짤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견해십니까, 의원님? 그렇죠. 뭐 이제 양쪽으로 완전히 갈려 있는 분들은 그쪽 논리로 완전히 확정 편향되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당락을 좌우할 중도층의 기본 정서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뭐 누가 윤석열이 다스리고 있는 현재나 이재명이 다스릴 미래나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판이 짜여져야 된다는 그런 그 정서를 갖고 있고 근데 이분들은 어느 한쪽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좀 하나로 통합돼 가지고 안정되게 가는 게 좋다. 우리 쪽 나는 이쪽이니까 이쪽이 이겨서 다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또 양쪽으로 갈려 있는 국민들도 똑같이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건 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 대안이 누구냐에 대해서 한쪽은 국민의힘 한쪽은 뭐 민주당 이렇게 갈려 있을 뿐이지 나라가 어렵고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빨리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양쪽에 어느 속해 있어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또 국민을 하나로 또 통합시키고 또 나라를 안정적으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 하면은 뭐 한덕수 대행밖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기대가 쏠리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뭉쳐진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단일 대안으로 서게 된다면은 판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궁여지책인데 네. 정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부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친윤 쪽은 지지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분이 아주 또 그 극단적인 그 우파적 성향을 보였던 사람은 아니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넘나들면서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인연이 아주 오래됩니다. 잘 아세요? 예,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금 더 저도 이분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럴 정도로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그 총리 회담하고 할 때 그때 많이 같이 옆에서 뵙고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인식, 과거부터의 관계 이런 걸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 전문성 있는 경제 관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잘하면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는 보수층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럼 그 측면에서는 일리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정치를 표현할 때 반사체냐 발광체냐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빚을 내는 지도자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빚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울 같은 존재냐 이런 건데 행정관료 출신들이 잘 성공하지 못하는 게 스스로 발광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통합하려면 자기의 리더십,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캐릭터, 그러니까 이 정치적 어떤 이 경력이라든지 정치력을 갖고 그걸 통합시켜내야 되는데 네. 본인은 그런 그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통합시켜줘야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통합시켜주냐? 그러면 지금 하나는 그 주도권이 당연히 지금의 친윤들이 가져가게 될 거고 또 뒤에는 우리는 당연히 공격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이거 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은 괜찮은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본인의 가족 그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뭐 여의도에서 은밀하게 떠돌던 내용들이 이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략 포인트가 많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네. 윤석열 정부하고 이건 뗄 수 없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문매를 견딜 수 있는 근력이 있느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근육의 한 종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분이 그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순간 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부터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그 정당의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큰 거죠. 알겠습니다. 뭐 공약 포인트까지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조혜진 의원께는 이렇게 지금 예정된 공약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통의 선거 때처럼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방어하고 공방이 벌어지고 정리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냥 오히려 시간상 소소한 이슈는 그 판을 흔들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그거보다도 크게 사고하면서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덕수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단순 이슈를 가지고 정리를 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50년 공직 생활 성공적으로 살아오고 수많은 검증 과정이 있었지만 또 내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사람이었지만 또 이명박 사람이었고 노무현 사람이었고 김대중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또 국회 청문회도 청문을 통해서 이제 검증 과정을 여러 번 거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뭐 무슨 핵폭탄급 무슨 뭐가 나오기는 어렵고 소소한 그 이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 짧은 선거 기간에는 큰 이슈는 못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반사체냐 발광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초기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이 어려운 판에서 결심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려운 선거를 끌고 갈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결국은 본인의 실존적인 고민의 결론에 달렸다. 그렇죠. 물론. 아무것도 보장 안 돼 있고 어려운 판인데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내가 몸 뛰어들었는데 공격받고 상처만 입었는데 후보도 안 되는 단일 후보도 안 되는 수도 있고 단일 후보 됐는데 본선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하고 속된 말로 50년 성공한 인생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냥 바치고 나는 그냥 쓸쓸하게 불명예스럽게 그냥 인생 퇴장할 각오까지 하고라도 보장되지 않은 거에 내가 던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게 있느냐 아니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자기를 모든 걸 던지고 바치고 희생할 각오를 한다면 거기서 저는 결기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자기 발광이거든요.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대체적인 예측이 이번 주 안에 그 헌법재판관 2명 진명에 대한 지금 가처분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조간에 일제 일면에 올린 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금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의 성적표가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평가의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변수가 작동할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저는 첫 번째 헌법재판소 문제는 아마 그 크게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건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권한을 행사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나올지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수층은 좀 환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또 중도층이나 또는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이건 뭐 그 굉장히 더 반대 여론이 높아질 거고 저는 중도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 하는 것 자체는 기각 결정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권한대행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한미 통상협상이라든지 관세 전쟁과 같은 문제가 부각됐을 때는 조금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반이 있는 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대통령 출마를 해? 그러니까 이 역풍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어라는 캠페인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반대쪽의 생각은 야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내놓고 그 대통령이 출마한단 말이야? 라는 또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유리할지는 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심판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저는 헌재가 심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그 헌재 자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사무총장이 계속 그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은 임명해야 된다. 빨리 결론을 보충해야 된다. 이게 그 기본 원칙이고 헌재 입장에서 임명 안 해도 된다. 자리 비어 있어도 된다. 이런 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재는 빨리 해야 된다는 쪽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뭐 당연한 거 이야기하는 건 뭐 큰 변수가 안 되고 만약 그걸 거꾸로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 비워둬야 된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또 이것도 현재에 대한 불신이 강화됐거든요. 그전에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이번에 또 안 된다 비워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 결정 자체가 불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통상 문제는 뭐 한대행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국가 총력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대행도 어젠가 그저께 국무회의 하면서 모든 관계된 장관들한테 다 협상에 각각 미국 파트너 만나가지고 협상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미국도 시한도 있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는 알려진 보도 내용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대행에 대해서 협상 파트너로서 뭐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는 협상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뭔가 좀 성과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놓는다면은 그거는 그 대선 민심에는 더 큰 기대에 대한 그 미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자기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도리어 미국 측한테 우리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그 좀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주한미군 방위분담금까지 넣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전 월권이라고 봐요. 이거는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카드를 넣고 사용할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권한대행이 그 카드를 다 쓰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은 그 만약에 대선에 도전했을 때 그 걸림돌은 두 가지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뭐 그 탄핵 그건 차별화에 관련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경제 실적,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난맥상에 대해서 그 총리로서의 그 내내 총리했잖아요. 3년 내내 총리로서의 책임론을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